이 생애 초기 가설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자면 태아기와 영유아기, 다시 말해서 생애 초기에 어떤 경험이나 환경이 그 이후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가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뭐 경제학뿐만 아니라 역학이나 의학 쪽에서도 다양한 실증적인 근거가 축적되면서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생애 초기 가설의 시작은 역학에서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역학자인 데이비드 바커를 중심으로 해서 1980년대 의학계에서 논의가 이제 본격화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게 바커가 1989년에 내놓은 논문입니다. 이 바커는 역학자로서 사람들의 질환이나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영국 내에서 다양한 동네에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지역의 사람들, 어떤 집단의 사람들의 경우는 뭐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어떤 특정한 만성질환에 자주 걸리고 그걸로 인한 사망이 매우 높은 반면에 또 특정한 다른 집단의 경우는 그런 질환에 의한 사망이 낮고 질병 부담이 낮은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들의 뭐 건강 행태라던가 사회 경제적인 여건들을 다 통제하고 보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격차가 다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커가 주목한 거는 이들의 생애 초기의 조건을 가지고 혹시 이것이 한 50년, 60년 지나고 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노령이 되었을 때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로 바커는 성인이 된 사람들의 어떤 심장 질환의 발병률을 태어날 때 출생 체중과의 이제 관련성을 보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몸무게 그 단위가 이제 파운드인데요. 이 5.5 파운드가 소위 말해서 저체중아를 기준으로 나누는 2,500g입니다. 이 테이블에 이렇게 빨갛게 박스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태어날 때 체중이 5.5 파운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표본이 한 25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4명 정도가 심장질환에 이제 걸리고 그걸로 인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5.5 파운드가 넘어가는, 예를 들어 7에서 7.5 파운드는 이제 정상 체중으로 태어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표본이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단지 한 90명 정도만 그런 심장질환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커는 이런 태아의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생 체중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성인계 되었을 때 심장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생애 초기 가설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의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세기 최대의 팬데믹이었고요. 당시에 전 세계 사망자 수는 한 5천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 감염자 수도 5억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장기적인 영향을 본 대표적인 연구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더글러스 알몬드 교수 연구입니다. 이 알몬드 교수는 여러 출생 집단의 장기적인 성과를 비교하는데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미국의 경우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엄청 늘었는데 그 1918년 10월이 아주 피크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주 출생하지 않고 태아로 있었던 그런 뭐 출생 집단들은 대부분 1919년도에 이제 출생을 했을 텐데요. 1919년에 출생한 그런 출생 집단들과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간에 성인기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비교한 성과는 교육의 연수 그리고 평균 임금을 비교했는데요. 그러니까 1960년, 80년에 있었던 미국의 인구 조사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집단들은 평균적인 나이가 한 40에서 60세가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결과입니다. 그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들인데 교육 연수의 경우는 1919년 출생자들이 그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한 1.5개월 정도 낮았고요. 평균 임금은 한 5에서 9% 정도 낮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아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세로축이 평균적인 교육 연수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출생 연도인데요. 점점 최근에 1910년대 출생자들보다 20년대 출생자들이 교육 연수가 높아지는 거는 그 시기가 상당히 경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교육 연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19년의 출생자들만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의 영향인 것이죠. 경작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지표는 이제 의학이나 역학자들이랑은 좀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인적 자본이라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적 자본이 중요한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인적 자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의 숙련도,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노동자의 숫자라던가 노동 시간은 양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인적 자본은 노동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적 수준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사실은 적당하진 않죠. 쉽지는 않은데, 경제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적 자본의 측정 지표들은 교육 수준이라던가 어떤 테스트의 점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적 자본의 지표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적 자본을 높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뭐 생산성이나 이게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본이 높으면 노동시장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높은 많은 임금을 이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 자본 수준에 따라서 뭐 개인 그리고 국가 간의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그런 격차로 인해 가지고 사회 내에서 임금의 격차와 같은 불평등도 사실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인적 자본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한 국가의 높은 인적 자본이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기도 하고, 또 개인들의 높은 인적 자본은 분배 개선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인적 자본을 높이기 위한 많은 투자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인적 자본의 투자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준지를 보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비교를 하면 사실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왼쪽에 있는 연구는 스탠포드 대학의 에릭 하누쉑 교수의 연구입니다.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수학과 과학 점수의 어떤 스코어를 이제 초기 조건으로 놓고요. 그리고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테스트 스코어가 높았던 그런 국가일수록 이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던 걸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입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 위에 몇 개 나라들이 있는데, 타이완,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서 고도 성장을 경험한 나라들입니다. 이 제임스 에크만 교수는 생애 초기 투자의 중요성을 규명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임스 에크만 교수가 2006년도에 사이언스지에 낸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가로축은 연령이고요. 세로축은 교육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이제 R이라고 돼 있는, 가로로 이렇게 쭉 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교육에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거를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걸 R이라고 했을 때 그림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리스쿨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스쿨링에서 매우 초기, 그러니까는 뭐 영유아에 대한 투자이겠죠. 영유아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그 수익률이 은행에 넣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투자의 수익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빠르게 저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나 재정을 가지고 교육의 성과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의 의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걸 뭐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초기에 그런 교육이든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좀 더 비용 효율적인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불평등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불평등을 좁히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생애 초기 가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 연구에서 본격화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양한 질병 환경이나 또는 공해나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 또는 산모의 스트레스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생애 초기 조건의 중요성을 이제 규명해 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생애 초기에 인적 자본 투자가 왜 중요한지도 역시 밝혀왔는데요. 생애 초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국가와 개인의 생산성이나 소득을 개선하는 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계층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